형님, 제 명의로 큰 문제가 생겼어요. 형수님이 관련돼 있어요. 나는 그 남자의 목소리에서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것을 느꼈다. 그는 30대 후반의 가장이었고 하루아침에 8억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피해자였다. 내 앞에 놓인 서류 뭉치를 보니 대출 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까지 완벽하게 위조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치밀한 범죄였다. 의뢰인 김민수 씨는 형과 형수를 믿었고 그들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며 살아왔다. 그런데 형수 박지영 씨가 민수 씨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전까지 민수 씨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민수 씨가 내민 통장 사본을 펼쳤다. 지난 2달 동안 여러 은행에서 총 8건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모든 돈은 박지영 씨 계좌로 입금된 후 즉시 인출되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긴다. 형수는 어떻게 시동생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확보했을까? 민수 씨는 자신의 서류를 집안 금고에 보관했다고 했다. 그런데 형수만이 그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두 번째 의문은 더 심각했다. 형 김태수 씨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 부부가 함께 살면서 8억 원이라는 거금을 움직이는데 남편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박지영 씨의 과거부터 추적해야 했다. 그녀는 왜 가족을 배신했을까? 8억 원은 어디에 쓰려고 했던 것일까? 그리고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탐정 도도입니다. 사연 속 진실을 찾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됩니다. 민수 씨가 처음 내 사무실을 찾아온 것은 3월 중순의 어느 오후였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물 한 잔을 건네며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했다. 그가 가방에서 꺼낸 서류들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대출 독촉장, 은행 내역서, 신용 조회 결과까지 모든 것이 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민수 씨는 2년 전에 결혼해서 아내 최수진 씨와 함께 형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가 함께 부모님 집을 지키기로 했고 형수 박지영 씨도 그 결정에 동의했다고 한다. 민수 씨 부부는 2층에서 살았고 형님 부부는 1층에서 생활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형수는 친절했고 동생 며느리인 수진 씨를 잘 챙겨줬다. 명절이나 제사 때도 함께 준비하며 화목한 대가족의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형수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민수 씨는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 형수는 자영업으로 작은 카페를 운영했는데 요즘 장사가 잘 안 된다며 한숨을 자주 쉬었다. 그래서 민수 씨는 형수에게 필요하면 도와주겠다고 여러 번 말했다. 형수는 고맙다며 웃었지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3개월 전쯤 민수 씨는 형수가 자신의 방에 들어온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책상 서랍이 열려 있었고 서류들이 약간 어지럽혀져 있었다. 민수 씨는 아내에게 물어봤지만 수진 씨도 방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이니까 뭔가 급한 일이 있었겠거니 하고 넘어갔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형수가 자신의 서류를 확인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2달 전부터는 형수가 민수 씨에게 이상한 부탁들을 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은행 업무를 봐야 하는데 자신이 바빠서 대리인이 필요하다며 위임장에 서명해 달라고 했다.
민수 씨는 형수를 의심할 이유가 없었기에 그냥 서명해줬다. 또 어느 날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며 금고 비밀번호를 물어봤다. 민수 씨는 형수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형수는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뒤에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 달 전쯤 형 태수 씨가 갑자기 출장을 간다고 했다. 회사에서 지방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서 한 달 정도 부산에 내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수 씨는 형님이 힘들겠다며 걱정했지만 형은 괜찮다며 오히려 동생에게 형수를 잘 부탁한다고 했다. 형이 출장을 떠난 다음 날 형수는 민수 씨 부부에게 친정에 급한 일이 생겨서 며칠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민수 씨는 잘 다녀오라고 했고 형수는 큰 캐리어 2개를 끌고 집을 나섰다. 그런데 며칠이 아니라 일주일이 지나도 형수는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 씨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다. 걱정이 된 민수 씨는 형에게 연락했지만 형도 형수와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민수 씨는 형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만 했다. 설마 형수가 자신을 배신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진실은 2주일 후에 밝혀졌다. 은행에서 대출 상환 안내 문자가 민수 씨 휴대전화로 날아온 것이다. 처음에는 스팸 문자인 줄 알았다. 자신은 대출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문자는 계속 왔고 결국 은행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을 때 민수 씨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명의로 총 8건의 대출이 실행되었고 총액은 8억 원이 넘었다. 모든 대출은 지난 2달 사이에 이루어졌고 대출금은 즉시 인출되어 어디론가 사라졌다. 민수 씨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 금고를 열어봤다. 자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형수가 자신의 방에 들어온 것, 위임장에 서명하게 한 것, 금고 비밀번호를 물어본 것, 그리고 형이 출장 간 타이밍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민수 씨는 당장 형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었지만 은행 서류를 사진으로 보내자 할 말을 잃었다. 형 태수 씨는 즉시 서울로 올라왔고 민수 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갔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지만 박지영 씨의 행방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버렸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CCTV에도 잡히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이 없었다. 경찰은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고 민수 씨는 절망에 빠졌다. 그때 형 태수 씨가 나를 찾아오라고 권유했다. 형은 몇 년 전 회사 기밀 유출 사건 때 내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고 내 능력을 신뢰하고 있었다. 민수 씨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내 사무실을 찾아온 것이었다. 나는 민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건의 윤곽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 사기가 아니었다. 박지영 씨는 최소 6개월 이상 이 일을 계획했고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다. 나는 민수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형수가 최근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적이 있는지, 갑자기 큰 돈을 쓴 흔적이 있는지, 누군가와 자주 통화하거나 만난 적은 없는지 물어봤다. 민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몇 가지를 떠올렸다. 형수가 3달 전쯤부터 새 차를 샀다는 것, 명품 가방을 몇 개 샀다는 것,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자주 전화가 왔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특히 민수 씨가 기억하는 것은 형수가 한 달 전쯤 집에서 큰 소리로 누군가와 다투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수 씨가 일찍 퇴근했을 때 형수는 1층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워낙 커서 2층까지 들렸는데 형수는 누군가에게 돈 걱정하지 말라며 곧 해결될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만 기다리라는 말도 했다. 민수 씨는 그때 형수가 카페 운영 자금 때문에 누군가에게 빌린 돈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 이제 그 통화의 의미가 달라 보였다. 형수는 이미 그때 8억 원을 손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누군가에게 그 돈을 약속한 것이 분명했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다. 형수에게 거액의 돈이 필요한 이유가 있었고 그 이유와 관련된 인물이 존재한다는 뜻이었다. 나는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지영 씨의 과거와 현재 인간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는 민수 씨에게 형수 박지영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민수 씨는 형수가 형과 결혼한 지 7년 정도 되었다고 했다. 형수는 결혼 전에 백화점에서 일했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3년 전부터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카페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고 처음에는 손님도 꽤 있었지만 근처에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생기면서 장사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한다. 형수는 원래 성격이 밝고 사교적이었다. 동네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고 카페 손님들과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6개월 전쯤부터는 표정이 어두워지고 말수도 줄었다. 민수 씨 아내인 수진 씨도 형수가 요즘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수진 씨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을 때 형수는 그냥 카페 운영이 힘들어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나는 형 태수 씨와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태수 씨를 만난 것은 이틀 후였다. 그는 40대 초반의 성실해 보이는 남자였고 얼굴에는 피로와 충격이 역력했다. 태수 씨는 자신도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지를 줄은 전혀 몰랐다며 고개를 저었다. 결혼 7년 동안 부부 사이는 나쁘지 않았고 특별히 큰 다툼도 없었다고 했다. 물론 카페 운영으로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알았지만 설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다. 태수 씨에게 아내의 빚이나 금전 문제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다. 태수 씨는 아내가 카페 운영 자금으로 은행에서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은 것은 알고 있었다고 했다. 그것도 자신이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알았던 것이고 다른 빚이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 태수 씨의 월급은 400만 원 정도였고 아내의 카페 수입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였다. 둘이 합쳐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태수 씨가 떠올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석 달 전쯤 아내가 갑자기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박지영 씨의 고향은 대구였고 부모님은 이미 10년 전에 돌아가셨다. 친척들도 거의 연락하지 않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사촌 언니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 이틀 정도 다녀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흘이나 집을 비웠다. 돌아와서는 피곤하다며 말을 아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나는 태수 씨에게 아내의 휴대전화 번호와 통신사 정보를 받았다. 그리고 아내가 자주 가던 곳, 친한 친구들, 카페 단골 손님들에 대한 정보도 최대한 모았다. 태수 씨는 아내의 친구 중에 정미란이라는 여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미란 씨는 박지영 씨와 백화점 동료였고 지금도 가끔 만나는 사이라고 했다. 나는 정미란 씨의 연락처를 받아두었다. 다음 날 나는 박지영 씨가 운영하던 카페를 직접 방문했다. 카페는 주택가 골목에 있는 작은 가게였고 지금은 문이 닫혀 있었다. 주인이 사라진 후 한 달이 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나는 주변 가게 주인들에게 박지영 씨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카페 옆 편의점 주인은
박지영 씨를 잘 안다고 했다. 박지영 씨는 성실하고 친절한 사람이었고 카페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고 한다. 편의점 주인이 기억하는 것은 박지영 씨가 2달 전쯤부터 누군가와 카페에서 자주 만났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다. 박지영 씨와 그 남자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때로는 서류 같은 것을 주고받기도 했다. 편의점 주인은 처음에는 카페 사업 관련 상담을 받는 건가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박지영 씨의 표정이 밝지 않았고 가끔 그 남자와 언성을 높이는 것도 봤다고 한다. 나는 그 남자의 인상차기를 자세히 물었다. 편의점 주인은 키가 175cm 정도였고 머리는 짧게 깎았으며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차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왔고 카페 앞에 주차했다. 번호판까지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차가 꽤 고급스러워 보였다고 했다. 나는 이 남자가 박지영 씨가 8억 원을 약속했던 그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카페 반대편에 있는 세탁소 주인도 비슷한 증언을 했다. 박지영 씨가 최근 몇 달 동안 그 남자와 자주 만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사업 관계 같지는 않았다고 했다. 한 번은 카페 문을 닫은 후에도 두 사람이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봤는데 박지영 씨가 울고 있는 것 같았다고 한다. 세탁소 주인은 혹시 남편 몰래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닐까 싶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는 박지영 씨의 친구 정미란 씨를 만나기로 했다. 정미란 씨는 강남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수 있었다. 정미란 씨는 박지영 씨가 사라진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경찰에서도 연락이 왔었다고 했다. 정미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박지영 씨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정미란 씨가 알기로 박지영 씨는 3달 전쯤 갑자기 큰 고민이 생겼다고 했다. 무슨 고민인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돈 문제인 것은 분명했다. 정미란 씨가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박지영 씨는 억 단위라고 했다. 정미란 씨는 깜짝 놀라서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냐고 물었지만 박지영 씨는 말하기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미란 씨는 박지영 씨가 1달 전쯤 만났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다. 원래 밝고 씩씩한 성격이었는데 그때는 눈빛이 흔들리고 불안해 보였다. 정미란 씨가 무슨 일 있냐고 재차 물었을 때 박지영 씨는 곧 다 해결될 거라며 안심하라고 했다. 그리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 태수 씨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 정미란 씨는 그때 박지영 씨가 무슨 위험한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걱정했다고 한다. 나는 정미란 씨에게 박지영 씨가 최근에 만난 남자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다. 정미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한 사람이 떠오른다고 했다. 2달 전쯤 박지영 씨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서 옛날 동료 한 명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강민호였고 박지영 씨와 정미란 씨가 백화점에서 일할 때 같은 부서에 있던 남자였다. 강민호 씨는 10년 전에 백화점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정미란 씨가 알기로 강민호 씨는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지만 몇 년 사이에 사업이 크게 성공했고 지금은 꽤 큰 회사를 운영한다고 들었다. 박지영 씨가 왜 갑자기 강민호 씨에 대해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미란 씨는 강민호 씨의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했다. 그 후로 박지영 씨가 강민호 씨를 만났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나는 강민호라는 이름을 메모했다. 카페 주변 사람들이
목격한 정장 입은 남자가 바로 강민호일 가능성이 컸다. 박지영 씨와 강민호는 과거 동료였고 강민호는 지금 사업가로 성공한 상태였다. 박지영 씨가 강민호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거나 아니면 강민호가 박지영 씨에게 무언가를 요구했을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두 사람 사이에 8억 원이라는 거금이 오갈 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강민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인터넷 검색과 기업 등기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강민호는 민호개발이라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회사는 강남에 있었고 최근 몇 년간 여러 건의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며 성장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강민호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나는 강민호가 과거에 몇 번 법적 문제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10년 전 그가 백화점을 그만둔 것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백화점 측과 합의하고 조용히 퇴사했다. 그 후 강민호는 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해서 점점 사업을 키워갔다. 흥미로운 점은 강민호가 5년 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한 투자자가 강민호의 부동산 프로젝트에 3억 원을 투자했는데 약속한 수익이 나오지 않자 사기라며 고소한 것이다. 이 사건도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었지만 강민호의 사업 방식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었다. 강민호는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들이 있었다. 나는 강민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그의 회사로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고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명목으로 약속을 잡았다. 강민호는 친절하게 응대했고 이틀 후 그의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다. 나는 투자자로 위장하기 위해 정장을 차려입고 그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강민호의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고급 빌딩 10층에 있었다. 사무실은 넓고 깔끔했으며 벽에는 여러 개발 프로젝트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강민호는 40대 후반의 남자로 편의점 주인이 묘사한 인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나를 반갑게 맞이하며 악수를 청했다. 나는 그의 눈빛을 살폈다. 겉으로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지만 눈 깊은 곳에는 경계심이 숨어 있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회사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주로 서울 외곽 지역의 재개발 사업이었고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 나는 관심 있는 척하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려 그의 과거에 대해 물어봤다. 백화점에서 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냐고 물었다. 강민호는 잠시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백화점 일은 자신에게 맞지 않았고 더 큰 꿈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나는 그가 과거를 숨기고 싶어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박지영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절대 먼저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기로 했다.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혹시 다른 투자자들을 소개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강민호는 기꺼이 몇 명의 투자자 명단을 보여줬다. 나는 그 명단을 훑어보다가 일부러 박지영이라는 이름이 있냐고 물었다. 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왜 그 이름을 아느냐고 되물었다. 나는 친구 소개로 박지영 씨라는 분이 이 회사에 투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거짓말을 했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박지영 씨는 옛날 동료였지만
투자자는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나는 그렇냐며 자연스럽게 넘어갔지만 강민호의 반응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는 박지영 씨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나는 강민호에게 투자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며칠 후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다. 강민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배웅했다. 나는 빌딩을 나와 근처 카페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다. 강민호는 분명 박지영 씨와 깊은 관계가 있었고 8억 원이라는 거금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사람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내는 것이었다. 나는 강민호를 미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부터 그의 일과를 추적했다. 강민호는 매일 아침 9시에 사무실에 출근했고 저녁 6시쯤 퇴근했다. 주로 회사에서 업무를 보거나 거래처를 방문했다. 특별히 수상한 행동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강민호가 평소와 다른 곳으로 향했다. 그는 회사에서 나와 자신의 차를 몰고 강남을 벗어나 강동구 쪽으로 향했다. 나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다. 강민호는 한적한 주택가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차 안에서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약 40분 후 강민호가 건물에서 나왔다. 표정은 어두웠고 무언가 걱정스러운 듯 보였다. 강민호가 떠난 후 나는 그 건물로 다가갔다. 현관 우편함을 확인해 보니 3층에 박지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곳이 박지영 씨가 숨어 있는 곳일까? 나는 조심스럽게 3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는 조용했고 박지영이라고 적힌 호수 앞에 섰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안에 누군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안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구냐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택배라고 거짓말을 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그곳에 박지영 씨로 추정되는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였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내가 탐정이라고 밝히자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나는 빠르게 말을 꺼냈다. 민수 씨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이 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박지영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며 문을 열어줬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원룸이었고 짐은 거의 풀리지 않은 채 캐리어가 구석에 놓여 있었다. 박지영 씨는 소파에 앉으며 모든 게 끝났다고 중얼거렸다. 박지영 씨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나는 그녀가 마음의 준비를 할 때까지 기다렸다. 창밖으로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박지영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한다고,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박지영 씨의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녀는 23살 때 백화점에 입사했고 그곳에서 강민호를 만났다. 강민호는 그녀보다 5살 많았고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 처음에는 선배와 후배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 강민호는 야심이 컸고 언젠가 자신의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자주 이야기했다. 박지영 씨는 그의 당찬 모습에 끌렸고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하지만 2년 후 강민호가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다.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강민호는 박지영 씨에게 자신은 억울하다며 누명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씨는 그를 믿었다.
강민호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박지영 씨와도 헤어지겠다고 했다. 자신 때문에 박지영 씨의 인생까지 망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박지영 씨는 울며 매달렸지만 강민호는 냉정하게 떠났다. 그 후 박지영 씨는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 강민호를 잊으려 노력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다. 그러다가 7년 전 김태수 씨를 만나 결혼했다. 태수 씨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다. 박지영 씨는 그와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꿈꿨다. 강민호는 과거가 되었고 다시는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다시 강민호에게로 이끌었다. 6개월 전 어느 날 박지영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강민호가 나타났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강민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성공한 사업가의 분위기를 풍겼다. 박지영 씨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강민호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카페 간판에서 그녀의 이름을 보고 들어왔다고 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강민호는 자신이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 씨도 자신이 결혼했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옛 동료의 재회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민호는 그날 이후로도 계속 카페를 찾아왔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들러서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눴다. 박지영 씨는 처음에는 그냥 옛 동료로서 반가워했다. 하지만 점점 강민호의 방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강민호가 본심을 드러냈다. 그는 박지영 씨에게 아직도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10년 전 헤어진 것을 후회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지영 씨는 황당했다. 자신은 이미 결혼했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분명히 말했다. 강민호를 그냥 옛 동료로만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강민호는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강민호는 집요하게 박지영 씨를 설득했다. 자신이 이제는 성공했고 그녀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남편 태수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지만 자신은 사업가로서 큰 부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했다. 박지영 씨는 강민호의 집착이 부담스러웠다. 그를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카페에 오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하지만 강민호는 듣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민호가 폭탄 같은 이야기를 꺼냈다. 자신에게 큰 빚이 있다는 것이었다. 사업 확장을 위해 투자를 받았는데 프로젝트가 실패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갚아야 할 돈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했다. 투자자 중에는 조직 폭력배와 연결된 사람들도 있어서 돈을 갚지 못하면 목숨이 위험하다고 했다. 박지영 씨는 그게 자신과 무슨 상관이냐고 물었다. 강민호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다. 박지영 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녀의 과거를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다. 박지영 씨는 충격을 받았다. 어떤 과거를 말하는 거냐고 물었다. 강민호는 15년 전 자신이 회사 돈을 횡령했을 때 실은 박지영 씨도 공범이었다고 거짓말을 하겠다고 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박지영 씨는 강민호의 횡령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호는 그때의 서류와 메시지 기록들을 조작해서 박지영 씨가 공범인 것처럼 만들 수 있다고 협박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남편과의 관계는 물론 박지영 씨의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이었다. 박지영 씨는 절망했다. 강민호는 그녀에게 8억 원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신의 빚 10억 원 중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지영 씨는
그런 큰 돈을 어떻게 구하느냐고 물었다. 강민호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방법을 알려줬다. 시동생 민수 씨의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는 것이었다. 민수 씨는 신용이 좋고 소득도 괜찮아서 대출을 받기 쉬울 거라고 했다. 박지영 씨는 처음에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강민호는 가차없이 압박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남편에게 모든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박지영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을 사랑했고 시동생도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이 무너지는 것도 두려웠다. 결국 그녀는 강민호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박지영 씨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수 씨의 신뢰를 얻어야 했다.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했고 민수 씨 부부에게 잘해줬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민수 씨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핑계를 만들었다. 은행 업무를 대리로 처리해야 한다며 위임장에 서명을 받았고 금고 비밀번호도 알아냈다. 민수 씨는 형수를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순순히 협조했다. 2달에 걸쳐 박지영 씨는 여러 은행에서 민수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총 8억 원이 넘는 돈이 그녀의 계좌로 들어왔다. 그 돈은 즉시 강민호에게 전달되었다. 강민호는 만족스러워하며 이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지영 씨는 안심할 수 없었다. 민수 씨가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다. 박지영 씨는 도망치기로 결정했다. 남편에게는 친정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미리 준비해둔 이 원룸으로 숨었다. 휴대전화도 꺼버리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한 달을 숨어 지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도망칠 수는 있어도 영원히 숨을 수는 없었다. 언젠가는 잡힐 것이고 그때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었다. 박지영 씨의 고백을 듣고 나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다. 강민호의 협박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민수 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나는 박지영 씨에게 강민호를 만날 수 있게 주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망설였지만 결국 강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민호는 박지영 씨의 전화를 받고 놀란 듯 했지만 곧 만나자고 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박지영 씨와 함께 강민호를 만나러 갔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라운지였다. 강민호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박지영 씨를 보자 반가운 듯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내가 함께 나타나자 표정이 굳어졌다. 박지영 씨는 강민호에게 나를 소개했다. 탐정이라는 말을 듣자 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강민호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박지영 씨를 협박해서 8억 원을 뜯어냈다는 것, 그 돈이 민수 씨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과거를 조작해서 박지영 씨를 협박했다는 것까지 전부 알고 있다고 했다. 강민호는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박지영 씨가 녹음 파일을 틀자 할 말을 잃었다. 박지영 씨는 강민호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 두었던 것이다. 녹음 파일에는 강민호가 박지영 씨를 협박하는 내용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과거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8억 원을 요구하는 목소리, 그리고 민수 씨 명의로 대출을 받으라는 지시까지 모든 것이 증거로 남아 있었다. 강민호는 고개를 떨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고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어서 살기 위해 한 일이라고 말했다. 나는 강민호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사정이 어떻든 박지영 씨를 협박하고
무고한 민수 씨를 피해자로 만든 것은 범죄라고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돈을 돌려주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강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돈은 이미 다 썼다고 빚쟁이들에게 갚았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강민호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다. 자신이 감옥에 가면 가족이 어떻게 되느냐며 울먹였다. 나는 그가 민수 씨와 그의 가족 생각은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강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박지영 씨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두 사람 모두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저질러진 일은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민수 씨에게 연락했다. 박지영 씨와 강민호를 찾았다고 그리고 사건의 전말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민수 씨는 즉시 호텔로 달려왔다. 형 태수 씨도 함께 왔다. 두 형제는 박지영 씨와 강민호를 보자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특히 태수 씨는 아내 박지영 씨를 보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영 씨는 남편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태수 씨는 외면했다. 민수 씨는 강민호를 노려보며 왜 하필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었냐고 물었다. 강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모두를 진정시키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수 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다. 형수와 강민호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태수 씨는 망설였다. 아내가 감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물론 배신감과 분노가 컸지만 7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 태수 씨는 민수 씨에게 다른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다. 민수 씨는 형의 마음을 이해하지만 자신은 8억 원이라는 빚을 짊어지게 되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나는 두 형제에게 제안을 했다. 강민호가 돈을 갚을 방법을 찾게 하고 박지영 씨는 자수해서 처벌을 받되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강민호에게 물었다. 정말 돈을 돌려줄 방법이 전혀 없느냐고. 강민호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팔면 어느 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강민호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한 채와 지방에 있는 토지 몇 필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것들을 팔면 5억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나머지 3억 원은 시간을 두고 갚겠다고 약속했다. 민수 씨는 반신반의했지만 적어도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강민호에게 일주일 안에 부동산 매각 계약을 완료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내가 직접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 동안 나는 강민호와 함께 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강민호는 약속대로 오피스텔과 토지를 급매로 내놓았다. 가격을 낮춰서라도 빨리 팔아야 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했다. 일주일 만에 모든 매각이 완료되었고 총 5억 2천만 원이 마련되었다. 강민호는 그 돈을 민수 씨에게 전달했다. 민수 씨는 그 돈으로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했다. 나머지 3억 원에 대해서는 강민호가 분할 상환 계획서를 작성했다. 매달 1,000만 원씩 30개월에 걸쳐 갚기로 했다. 물론 강민호가 약속을 지킬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법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 강민호가 약속을 어기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민수 씨는 일단 이 정도라도 돌려받게 된 것에 안도했다. 박지영 씨는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자백했고 강민호의 협박을 받았다는 정황도 설명했다.
경찰은 강민호도 공범으로 조사했다. 두 사람 모두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박지영 씨가 협박을 받았다는 점과 돈을 일부 돌려줬다는 점이 참작되어 두 사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감옥에 가지는 않게 되었지만 범죄 기록은 남았고 사회적 신용은 완전히 무너졌다. 재판이 끝난 후 나는 민수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많이 지쳐 보였지만 적어도 일부 돈을 돌려받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 했다. 민수 씨는 나에게 형수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자신을 속이고 8억 원이라는 빚을 떠안긴 것은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형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분노가 가라앉고 있다고 했다. 형 태수 씨의 상황은 더 복잡했다. 아내 박지영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깊었다. 박지영 씨는 재판 후 친정 쪽 친척 집에 머물고 있었다. 태수 씨와 직접 대면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태수 씨는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 아내가 자신을 속였고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7년간 함께한 시간들도 무시할 수 없었다. 나는 태수 씨에게 조언했다.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라고 했다. 박지영 씨도 피해자였고 강민호의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그것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해의 실마리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한 달 후 나는 태수 씨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박지영 씨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대화를 했고 박지영 씨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태수 씨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결혼 서약을 했을 때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떠올렸다고 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함께 노력해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민수 씨도 형수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증오하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형과 형수가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마음을 조금 열게 되었다고 했다. 물론 예전처럼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은 불가능했다. 민수 씨 부부는 따로 집을 얻어나가기로 했다. 형제 관계는 유지하되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민호는 재판 후 회사를 정리했다. 부동산을 팔고 빚을 갚느라 사업을 계속할 여력이 없었다. 그는 작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취직해서 월급쟁이로 다시 시작했다. 민수 씨에게 매달 1,000만 원씩 갚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처음 몇 달은 약속대로 돈을 보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입금이 늦어지기 시작했다. 민수 씨는 강민호에게 연락했고 강민호는 사정이 어렵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나는 강민호를 다시 만나 경고했다. 약속을 어기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강민호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며 다시 성실히 갚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다. 강민호는 약속을 지켰다. 비록 몇 번 늦은 적은 있었지만 결국 3억 원 전액을 갚았다. 민수 씨는 마침내 모든 빚을 청산할 수 있었다. 8억 원을 모두 돌려받기까지 2년 반이 걸렸다. 그 과정에서 민수 씨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다. 가족이라는 이름만으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배웠다고 했다. 민수 씨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고 있었다. 아내 수진 씨와 함께 작은 가게를 열었고 조금씩 저축도 하고 있었다. 빚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태수 씨와 박지영 씨 부부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박지영 씨는 카페를 다시 열지 않았다. 대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히 일했다. 매달 번 돈의 일부를 민수 씨에게 보내며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려 노력했다. 태수 씨는 아내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갔다. 두 사람은 부부 상담도 받았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계속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나는 민수 씨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그의 가게가 3주년을 맞이했다며 작은 파티를 연다는 것이었다. 나는 흔쾌히 초대를 받아들였다. 파티 날 민수 씨의 가게에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여 있었다. 태수 씨와 박지영 씨 부부도 함께 있었다. 세 사람은 예전처럼 편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웃을 수 있을 정도로는 관계가 회복되어 있었다. 민수 씨는 나를 보자 반갑게 맞이하며 고맙다고 말했다. 내가 아니었다면 형수와 강민호를 찾지 못했을 거라고, 그리고 돈도 한 푼 돌려받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다. 나는 민수 씨의 어깨를 두드리며 모든 것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수 씨는 웃으며 앞으로는 더 조심하겠다고 했다. 서류 관리도 철저히 하고 누구든 쉽게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씨는 파티 내내 조용히 있었다. 여전히 미안한 마음이 컸고 민수 씨와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파티가 끝날 무렵 박지영 씨가 민수 씨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했다. 민수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그만 미안해하라고 했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영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말했다. 강민호는 파티에 초대받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부동산 중개 일을 하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민수 씨에게 빚을 다 갚은 후 강민호는 한번 민수 씨를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했다. 자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과하고 앞으로는 올바르게 살겠다고 약속했다. 민수 씨는 강민호를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고 그것이 마지막 만남이었다. 나는 민수 씨의 가게를 나오며 이 사건을 되돌아봤다. 형수가 시동생 명의로 8억 원을 대출받고 잠적한 사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가족 간 사기 사건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과거의 인연, 협박, 절망,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선한 여자의 고뇌가 있었다. 박지영 씨는 강민호의 협박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유대이지만 동시에 가장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하다는 것을.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상처는 다른 어떤 배신보다 깊다. 민수 씨는 형수를 믿었고 그 믿음을 이용당했다. 태수 씨는 아내를 믿었고 아내는 그 믿음을 저버렸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시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이다. 용서는 쉽지 않다. 특히 돈 문제가 얽힌 가족 간의 갈등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민수 씨와 태수 씨, 그리고 박지영 씨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 갔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상태까지는 도달했다.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다. 강민호는 이 사건의 가장 큰 가해자였다.
그는 과거의 연인을 협박해서 돈을 뜯어냈고 무고한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강민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년 반 동안 성실히 빚을 갚았다.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행동으로는 책임을 졌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고 민수 씨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돈 때문에 가족이 무너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믿음 때문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동시에 그 무너진 관계를 다시 쌓아가려는 사람들의 노력도 있다. 민수 씨 가족이 그랬다. 그들은 상처를 안고도 앞으로 나아갔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이 사건의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보고서 마지막에 나는 이렇게 적었다. 가족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지만 동시에 가장 큰 치유를 줄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믿음이 깨졌을 때 그것을 다시 쌓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민수 씨 가족이 보여준 것처럼 시간과 노력 그리고 진심 어린 뉘우침이 있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돈은 중요하다. 8억 원이라는 거금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돈을 돌려받아도 상처는 남는다. 반대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 비록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다. 민수 씨가 형수를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미워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 내가 배운 또 다른 교훈은 협박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영 씨는 강민호의 협박을 받았을 때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어야 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과거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웠고 남편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선택한 길은 더 큰 재앙을 불러왔다. 만약 박지영 씨가 처음부터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다면 함께 강민호에 맞설 수 있었을 것이다. 강민호의 협박은 허구였고 과거 횡령에 박지영 씨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범죄에 빠졌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다. 두려움 때문에 숨기고 숨기다 보니 더 깊은 수렁에 빠진다. 협박을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가족에게든 경찰에게든 아니면 탐정에게든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박지영 씨의 사례는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교훈이다. 강민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빚 때문에 절박했고 그 절박함이 그를 범죄로 이끌었다. 하지만 빚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해쳐도 되는 것은 아니다. 강민호는 정직하게 파산 신청을 하거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쉬운 길을 택했고 그 결과 자신의 인생과 남의 인생을 모두 망쳤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민수 씨만이 아니었다. 태수 씨도 피해자였다. 그는 아내를 믿었지만 아내는 그를 속였다. 박지영 씨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다. 강민호의 협박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도 결국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져야 했다. 피해자라는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민수 씨는 이 사건을 통해 성장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형수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강민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이해한다고 해서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증오하지는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민수 씨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태수 씨의 선택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 주변 사람들은 이혼하라고 권유했다. 아내가 그렇게 큰 배신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태수 씨는 결혼 서약의 의미를 다시 생각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한다는 약속. 지금이 바로 그 나쁠 때였고 그는 약속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물론 태수 씨의 선택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것도 존중받아야 할 선택이다. 하지만 태수 씨에게는 아내와 다시 시작하는 것이 자신에게 맞는 길이었다.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박지영 씨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다. 박지영 씨는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그날 하루 성실히 일하겠다고 다짐한다. 퇴근 후에는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고 주말에는 민수 씨 부부를 위해 작은 선물을 보낸다. 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민수 씨는 그 선물들을 받으며 형수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강민호는 이제 민수 씨 가족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빚을 다 갚은 후 그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였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민수 씨 가족에게 고통일 테니까. 강민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도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안고서 나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박지영 씨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지금은 성실히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다. 강민호는 협박범이었지만 약속을 지켜 빚을 갚았다. 민수 씨는 피해자였지만 증오를 내려놓았다. 태수 씨는 배신당했지만 용서를 선택했다. 이 모든 변화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다. 가족 간의 금전 문제는 항상 복잡하다. 돈은 관계를 시험하고 때로는 파괴한다. 하지만 민수 씨 가족이 보여준 것처럼 그 파괴된 관계를 다시 쌓아가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하고 진심이 담겨야 한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교훈은 명확하다. 첫째, 가족이라도 서류 관리는 철저히 해야 한다. 민수 씨는 형수를 믿었기에 자신의 인감과 서류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그것이 화근이었다. 가족이라도 중요한 서류는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둘째, 협박을 받으면 즉시 도움을 청해야 한다. 박지영 씨는 혼자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만들었다. 협박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셋째, 빚 때문에 절박하더라도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강민호는 자신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들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더 큰 재앙이었다. 빚은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 범죄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넷째, 용서는 선택이다. 민수 씨와 태수 씨는 용서를 선택했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그 선택이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줬다. 나는 보고서를 닫으며 민수 씨 가족의 미래를 생각했다. 그들은 이제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가고 있다.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시간이 그 상처를 치유할 것이다. 민수 씨는 자신의 사업에 집중하고 있고 태수 씨는 아내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박지영 씨는 매일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들 모두에게 평화로운 미래가 오기를 바란다. 이 사건은 나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줬다. 탐정으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박지영 씨와 강민호를 찾아냈고 민수 씨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도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탐정의 일은 단순히 증거를 찾고 범인을 잡는 것만이 아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진실과 마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민수 씨 가족의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다. 나는 그들이 진실을 마주하고 그 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다. 그것이 이 사건에서 내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민수 씨는 8억 원을 잃었지만 가족을 잃지 않았다. 태수 씨는 아내에게 배신당했지만 그녀를 다시 받아들였다. 박지영 씨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속죄의 기회를 얻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짜 해피엔딩이다.